포탄이 쏟아져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나라. 3월 11일 오전 10시 40분, 중동의 어느 도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영국 외무부 위성 모니터 앞에서 그 장면을 생중계로 봤습니다. 테헤르나 외교 지구에 미사일 3발이 떨어졌고 연기 기둥이 3갈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엘리너 화이트필드입니다. 영국 외무부 기록 보존국의 수석 분석관으로 외교 문서와 전쟁 기록을 다루는 일을 36년째 해왔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수십만 장의 문서 속에서 걸러내는 것이 제 직업이었어요. 저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일합니다. 그날도 저는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위성 화상이 갱신되자 착탄 지점에서 800m 거리, 바로 그 자리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해상도가 높아지자 동쪽 외벽이 무너져 있는 게 보였어요. 2층 천장이 내려앉은 자리에 잔해가 가득했고 먼지 구름 사이로 태극기 한 자락이 간신히 매달려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위기 대응 회의가 즉각 소집됐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함께 운영하는 전략 협력실이었어요. 미국 측 수석 대표 리처드 홀든이 들어오더니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방위비를 올려야 합니다. 한국이 겁을 먹었을 때 받아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국제 외교의 문법이니까요. 약자는 강자에게 비용을 냅니다. 저도 36년간 그 문법으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나라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편견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25년 전 일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저는 현지에 파견된 젊은 분석관이었어요. 혼란 속에서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함께 대피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한국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침착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국에서 연락이 오자 그는 한국인들을 먼저 실어내고 자리를 떴습니다. 우리 영국 직원 2명이 그 건물에 남겨진 채로요. 2사람은 결국 무사히 나왔지만 저는 그날을 잊지 못했어요. 위기가 오면 한국은 자기 목만 챙긴다. 그 생각이 25년 동안 제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홀든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구조 요청이 곧 들어올 겁니다. 그때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면 됩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인원 현황을 확인했어요. 외교관과 직원 합계 42명, 그중 수석 참사관은 박기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동 근무 22년, 테헤르나 주재 14년 차. 저는 그 이름 옆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노련함, 합리적 판단 가능. 그게 제가 박기석이라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내린 평가였어요. 그런데 위성 영상 속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피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미사일이 떨어진 직후 아직 연기가 가시지 않은 잔해 속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피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건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 열화상 영상에 잡힌 인원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등록 인원은 42명인데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외교 지구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영국 대사관이 먼저 빠졌고 방탄차에 직원들을 밀어넣고 북쪽 도로로 달아났습니다. 독일이 뒤를 이었고 프랑스도 조금 늦었지만 방향은 같았어요. 현지 고용 직원들은 그대로 건물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영상에서 불이 하나씩 꺼졌어요. 영국 대사관 소등, 독일 대사관 소등, 프랑스 대사관 소등. 외교 지구 전체가 어둠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달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열화상 영상에 붉은 점들이 여전히 몰려 있었습니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건물 안팎을 오가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해상도를 높였습니다. 무너진 외벽 아래서 잔해를 치우고 있었어요. 부상자를 끌어내는 동작이었는데 1명, 2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인원수를 세어보니 화면 속 사람들이 70명 가까이 됐어요. 한국 대사관 등록 인원의 2배 가까운 수였습니다. 영국 대사관이 버리고 간 현지 직원들의 동선을 되감아 봤습니다. 그들이 한국 대사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독일 대사관이 남겨두고 간 현지 고용인들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서방이 버린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한국은 미사일이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홀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요. 저러니까 항상 돈이 없죠. 남의 짐까지 지고 있으니. 저도 솔직히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생존이 먼저인 상황에서 타국 민간인까지 챙기는 건 이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유를 콕 집어 말할 수 없었어요. 홀든은 한국의 구조 요청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이 지나도록 살려달라고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던 홀든의 계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속도가 빨라졌고 에어컨이 정상 가동 중인데도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을 다시 열었어요. 무너진 외벽 아래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방탄조끼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이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피인지 땀인지 화면으로는 구분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소매로 이마를 대충 훔치고는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렇게 앉아서 무엇을 쓰고 있는 걸까요? 저와 함께 일하는 기술 분석관이 통신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뭔가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기록 보존 형식이에요. 기록 보존. 저는 36년간 기록을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포탄이 떨어지는 한복판에서 피를 흘리면서 저 사람은 기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3월 11일이 끝나도록 한국 대사관의 직통 전화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3월 11일 밤이 지나고 12일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밤새 한국 대사관의 데이터 패킷을 분석했어요. 타임스탬프가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긴급 지원망에 접속한 시각, 미군이 수신한 시각, 그리고 미군이 응답하지 않은 시각. 전부 빠뜨림없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구조 요청이 아니었어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추가 확인을 했습니다. 미군은 한국의 긴급 연락에 의도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있었어요. 백악관 지시였습니다. 방위비에 서명할 때까지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화하지 않았던 겁니다. 군사 채널로 접속하고 초 단위로 기록하면서 미국이 구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만들고 있었어요. 구조를 요청하는 대신 미국이 구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경 상황실 구석의 보안 팩스기가 갑자기 요란하게 돌아갔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2~3번이나 돌아가면 많은 편인 기계였어요. 용지 상단에 태극 문양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홀든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봤습니다. 드디어 항복 문서가 왔나 보군요. 저는 용지를 집어들었어요. 2장이었습니다. 한글과 영문이 나란히 인쇄된 공식 외교 문서였어요. 제목부터 읽었습니다. 귀국의 합동방위 조항 위반에 따른 독자 작전 통제권 행사 통보.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뇌가 처리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바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퇴거 통보서였습니다. 미군에게 당신들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선언문이었어요.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제1조, 귀국의 고의적 동맹 방기 사실을 전면 인정할 것. 제2조, 본 시각부터 72시간 이내에 중동 내 대한민국 자산에 대한 완전한 독자 작전권을 보장할 것. 제3조, 현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미군의 모든 간섭과 정보 통제를 전면 배제할 것. 그리고 기한이 찍혀 있었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었어요. 홀든이 문서를 구겼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감히 누구한테 통보를 해. 이걸 파쇄기에 넣으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문서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식 외교 문서를 파쇄하면 기록 은닉 행위가 됩니다. 36년 경력이 끝나는 일이에요. 저보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의 원로 분석관 웨인 랜스 박사였어요. 리처드, 저건 감정적인 항의가 아닙니다. 법적 통보문이에요.
합동방위조항 제4조를 정확히 인용하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의 교신 거부 기록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어젯밤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홀든이 랜스 박사를 노려봤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반듯하게 펴서 다시 읽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고 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항번호와 사실관계, 그리고 기한만 적혀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피를 흘리며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어젯밤 위성 화면에서 본 그 사람이 소매로 이마를 훔치며 키보드를 치던 그 손가락이 이 문서를 만든 것이라는 게, 저는 36년간 수십만 장의 외교 문서를 분석해왔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완벽하게 쓰인 통보문은 처음 봤어요. 카운트다운 숫자가 72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46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테헤르나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현지 정보원 채널을 통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마당이었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회색 머리카락에 낡은 방탄조끼,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한국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대사관이 버리고 간 현지 직원들, 독일 대사관 직원들의 가족들,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던 시민들이었어요. 그 남자는 조용히 각자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어요. 마치 이 상황이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일인 것처럼요. 박기석 참사관이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중동 근무 22년 테헤르나 주재 14년 차, 그 이전엔 사우디에서 6년 쿠웨이트에서 4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975년 한국 정부의 중동 건설 파견 근로자로 석유시설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다가 열사병과 영양실조를 얻어 1981년 귀국 3년 후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박기석이 처음 이 땅을 밟은 건 유학도 아니고 연구도 아닌 아버지가 죽도록 일했던 그 사막을 보러 온 거였군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기석이 무너진 외벽 앞에 서 있었어요. 주변에 다가온 현지 청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도 됩니까? 박기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어요. 여기 있어도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있어도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5년 전 그 동남아시아의 위기에서 한국 외교관이 우리를 남겨두고 떠났을 때 저는 역시 그렇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미사일이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진 상황에서 자국민도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도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 남자와 이 남자는 같은 나라 사람이었어요. 저는 무언가가 어긋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38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면서 홀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위비 인상폭을 낮춘 타협안을 한국 측에 발송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없었습니다. 기술 담당관이 이메일 상태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수신 거부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한국 측이 우리 이메일을 아예 차단해버린 겁니다. 열어보지도 않은 거였어요. 랜스 박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협상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리처드. 협상이라는 행위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홀든이 입을 벌렸다 닫았어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기석의 아버지에 관한 파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975년 낯선 사막으로 건너온 가난한 나라의 건설. 노동자, 가족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내 땀을 심었다. 언젠가 그게 꽃이 피길. 파일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어요. 카운트다운이 32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터졌어요. 호르무즈 해협, 세계 석유 수송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는 그 바닷길에 신형기뢰가 대량으로 살포됐습니다. 유조선 2척이 긴급 정지했고 뒤따르던 선박들이 연쇄로 항로를 이탈했어요. 1시간도 안 되어 전 세계 유가가 20% 폭등했습니다. 홀든에게는 이것도 계산거리였어요.
미국 해군이 항로를 열어줄 때 계약을 올리면 되지. 그런데 미국 해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뢰가 너무 많았고 해체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했어요. 우리 함대는 위험구역 바깥에 멈춰서서 12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상 상황판에 새로운 표시가 나타났어요. 한국 청해부대 구축함이 미군 통제선을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무전으로 경고했어요. 즉시 복귀하라. 복귀하지 않으면 경고 사격을 실시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마지막 교신이 흘러나왔어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데 타국의 허락은 필요 없다. 이것이 최후 교신이다. 그리고 무전이 끊겼습니다. 한국 함정이 주파수를 스스로 꺼버린 겁니다. 미국 해군이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전방 해상에 2발. 한국 함정은 방향을 틀지 않았어요. 저의 36년 경력에서 랜스 박사의 40년 경력에서도 미군 경고, 사격을 막고 전진한 동맹 함선은 없었습니다. 한국 구축함 주변에서 작은 점들이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특수 전담 대원들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기뢰밭 속으로 직접 뛰어들고 있었어요. 상황판에 기뢰 제거 확인 표시가 하나씩 떴습니다. 10개, 20개, 30개. 속도가 미군 기록의 2배 가까이 됐어요. 미합 중국 해군, 세계 최강이라는 그 함대가 기뢰가 무서워 발을 묶고 서 있는 그 한가운데를 한국 군인들이 맨몸으로 뚫고 있었습니다. 홀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항로 개척이 진행되는 동안 아부다비에서 새로운 경보가 울렸습니다. 신형 순항 미사일이 아부다비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표적은 아부다비 정부 시설 지구였습니다. 각국 외교 대표단과 국방 관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미국산 패트리어트 포대가 요격을 시도했습니다. 궤적을 잡았어요. 그런데 놓쳤습니다. 미사일의 비행 패턴이 패트리어트의 알고리즘을 벗어난 겁니다. 예비 방어 체계로 전환됐지만 화면에 교전 불가라는 한 단어가 떴어요. 이 고도의 순항 미사일에는 그 체계의 교전 범위가 맞지 않았습니다. 기술 담당관이 요격 수단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홀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판매 기회라며 좋아하던 표정이 공포로 바뀌었어요. 그 순간 아부다비 남동쪽 사막에서 발사 신호가 잡혔습니다. 미군 기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산 천공 포대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2년 전 도입한 중거리 방공 체계로 우리는 그걸 보조 장비 정도로만 취급해 왔었어요. 발사 신호 뒤 12초 화면 위에서 천공의 요격탄 궤적이 순항 미사일의 비행선과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흰원이 번쩍였어요. 요격 성공. 상황실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패트리어트가 놓치고 예비체계가 먹통이던 그 하늘을 한국산 천공이 12초 만에 막아낸 겁니다. 아부다비 상공에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아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랜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실전 요격 실패. 이건 감출 수 없는 데이터야, 리처드. 홀든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부다비 요격 성공의 연기가 가시기도 전에 보안 통신망에 새로운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었어요. 수신처가 광범위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국방부에 동시 발송됐어요. 짧은 문서였습니다. 짧은데 잔인했어요. 금일 방공전에서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요격에 실패했음이 실전 데이터로 입증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방산업체의 중동 방위 사업 입찰 자격을 전면 박탈한다. 이 조치는 번복이 불가하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홀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눈을 멀게 해줄게. 그는 저에게 명령했어요. 한국군의 전술 데이터 교환망 접속을 끊으라고. 전쟁 중인 군대가 적의 위치를 공유하는 핵심 신경망이었습니다. 이걸 끊으면 한국군은 중동에서 눈과 귀를 잃는 겁니다. 랜스 박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전투 중인 군대의 데이터 링크를 끊는 건 전시 배신 행위입니다. 홀든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들이 먼저 우리 수백억 달러를 날렸다고. 저는 버튼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접속 차단 완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군 작전 상태 지표가 여전히 녹색이었어요. 활성 상태,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기술 분석관이 화면을 새로 고침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군의 전술 데이터 교환은 1초의 끊김도 없이 정상 운용 중이었어요. 우리가 끄는 건 우리 위성망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우리 위성망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기술 분석관이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더니 멈췄습니다. 이게 원전 인근입니다. 그 다음이 아부다비 의료단지, 그 다음이 두바이 항만관제소. 랜스 박사가 화면 앞으로 다가왔어요. 노드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짚어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 인프라 위치가 전부 한국 건설업체가 시공한 시설과 겹쳐요. 바라카 원전, 아부다비 의료단지, 두바이 항만시설. 이건 어제 오늘 만든 게 아니야. 수십 년에 걸쳐 깔아놓은 거야. 수십 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1970년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열사의 사막에서 맨몸으로 콘크리트를 부었다는 것도요. 저는 그걸 그냥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 수출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콘크리트만 부은 게 아니었어요. 땅속에 케이블을 깔고 중개시설을 묻고 50년 뒤에 부활할 생존 인프라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상황판에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이 독자 네트워크를 통해 아부다비 병원과 실시간 원격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테헤르나에서 후송된 부상자들이 이 회선을 통해 전문의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른 킬 스위치에는 미군 의료 네트워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그걸 예상했다는 듯이 자기 네트워크로 부상자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눈과 귀를 막겠다고 스위치를 누른 우리와 그걸 예상하고 자체 생명줄을 준비해둔 한국. 비교 자체가 수치스러웠습니다. 박기석 참사관의 아버지. 1975년 이 사막에서 땀을 흘리던 그 사람. 나는 이 땅에 내 땀을 심었다. 언젠가 꽃이 피길.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50년 후에 아들이 보는 앞에서요. 저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부끄러움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뭔가 근본적인 것을 틀리게 보고 살아왔다는 두려움인지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9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홀든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50년간 미국 대사가 문을 두드리면 어떤 새벽에도 열렸던 곳이었거든요. 1시간 뒤 아부다비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주재 미국 대사가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정문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경비병이 이름을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출입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미합 중국 대사가 동맹국 국방부 정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술 담당관이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 경비병이 들고 있던 소총이 한국산이었다고요.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의미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경비무장이 미국산에서 한국산으로 이미 바뀌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기술 담당관이 현지 정보 채널 영상을 메인 화면에 띄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내부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차관과 고위 관리들, 맞은편에 한국 대표단이었어요. 두꺼운 계약서 묶음이 놓여 있었고 차관이 서명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도 서명했어요. 악수가 오갔습니다. 포괄적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장면이었어요. 미국이 문 밖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 시각에 안에서는 한국과의 동맹이 공식으로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다른 서류 묶음을 집어들었어요.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약서였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문서였어요. 차관이 그 계약서를 양손으로 잡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로로 찢었어요. 상황실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랜스 박사가 말했어요. 저건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서 찢었다는 건 번복 불가를 전 세계에 선언한 거예요. 30분도 지나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산 천공을 도입하고 기존 미국 무기 도입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쿠웨이트도 뒤를 이었습니다. 미군 무기 도입 중단과 한국 독자 네트워크 편입 동시 선언이었어요.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50년간 쌓아올린 중동 방위 질서가 한나절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홀든이 마지막으로 사우디 왕세자의 직통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은 적 없던 번호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번호 자체가 바뀌어 있었어요. 사우디 왕실이 미국과의 직통회선을 폐쇄해버린 겁니다. 홀든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진 것처럼요. 이튿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중동 국부 펀드들이 미국 방산주를 대량 공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대형주 4곳의 주가가 35에서 40% 폭락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트윗이 올라왔어요. 무능한 안보실의 오판이 미국의 체면을 구겼다. 홀든의 단독 폭주가 이 참사를 만들었다. 즉각 해임한다. 14년간 충성한 부하를 자르는데 대통령은 짧은 글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홀든이 지시한 방위비 인상도, 교신 거부 명령도, 위성망 차단도 전부 홀든 혼자 한 짓이 돼버린 겁니다. 청문회 출석을 위한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홀든이 넥타이를 고쳐 매려했어요. 손이 떨려서 매듭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풀어진 채로 걸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상황실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이 밝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제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 제가 삭제한 보고서의 잔해였어요. 홀든의 전략에 걸리적거리는 진실을 제 손으로 잘라낸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테헤르나 현장 영상을 열었어요. 박기석 참사관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대사관 앞마당에 서 있었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25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동남아시아 섬나라에서 떠나버린 그 한국 외교관.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사람. 같은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랐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25년 전 그 한 명의 선택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한 나라를 단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단정으로 36년을 살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상황실에 혼자였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눈물이 오래전에 나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테헤르나에 있었습니다. 공식 임무였어요. 이번 사태의 경위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36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가 될 것 같았어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외벽 수리가 진행 중이었어요. 무너진 자리에 새 벽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박기석 참사관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열화상 영상에서 위성사진에서 수십 번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환영 인사도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사흘 동안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25년 전 경험 하나로 나라 전체를 단정해버렸어요. 부끄럽습니다. 박기석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구조 요청 대신 증거를 수집하셨더군요. 협박에 굴하는 대신 바다를 직접 뚫으셨고 눈과 귀를 잘려도 50년 전에 심어둔 길을 쓰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이 땅에서 6년을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같이 일했고요. 저는 그분들이 남긴 걸 쓴 것뿐입니다. 그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낡은 편지였습니다. 한국어가 적혀 있었고 밑에 번역이 붙어 있었어요. 나는 이 땅에 내 땀을 심었다. 언젠가 그게 꽃이 피길.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에서 활자로 읽었던 그 문장이었는데 실물로 보니 달랐습니다. 빛이 바래고 종이가 낡아 있었어요. 진짜로 누군가가 쓴 편지였습니다. 진짜로 누군가가 품고 다닌 편지였어요. 박기석이 대사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대사관이 버리고 간 현지 직원들, 독일 대사관 직원의 가족들,
사흘간 이 마당에서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이 수리 중인 외벽에 벽돌 한 장씩을 올리고 있었어요. 한국 직원이 벽돌을 나르면 현지인 청년이 받아서 쌓았습니다. 언어가 달랐지만 리듬이 맞았어요. 박기석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렸을 때 나라가 달라도 기억이 남더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 36년 경력 마지막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무기, 테헤르나 사태가 증명한 것. 내용에 이렇게 썼어요. 강대국은 무기로 신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테헤르나 사태는 그 반대를 증명했다. 진짜 힘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무너진 건물 앞에서 사람을 먼저 챙기는 선택에서 50년 전 땅속에 케이블을 묻었던 노동자들의 땀에서 포탄이 쏟아져도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의 책임감에서 나온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수리된 외벽 위로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한 달 전 폭격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던 그 자리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태극기가 부드럽게 펄럭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제가 처음 현장에 왔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외벽 사이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간신히 매달려 있던 태극기. 그리고 지금의 태극기. 같은 자리였어요.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오래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좋은 나라는 큰 소리로 자신을 선전하지 않는다. 그냥 해낸다. 그냥 지킨다. 그냥 남는다. 그리고 언젠가 그게 꽃이 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기석 참사관의 아버지가 1975년에 이 사막 땅을 밟았을 때 그분은 훗날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수백 명을 살릴 거라는 걸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왔던 겁니다. 가족이 굶지 않게 하려고, 나라가 일어서게 하려고 뜨거운 사막에서 하루하루를 버틴 겁니다. 그 평범한 헌신이 50년 뒤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평생 묵묵히 해온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없이 일하고 가족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살아온 그 삶이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나라의 격을 만들고 그 격이 세상에서 신뢰를 낳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내 땀을 심었다. 언젠가 그게 꽃이 피길.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 아래쪽에 빨간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는 힘이 됩니다. 저 혼자서는 닿지 못하는 곳까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한 분께만 이 영상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가족분이나 친구분 중에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링크 하나 전해주세요. 그것도 저한테는 큰 선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처럼 가슴에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